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객체지향 개발론 및 실습 세 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이번 학기에 집중적으로 다룰 설계 패턴이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습할 설계 패턴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코드에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객체지향 코드는 여러 클래스가 등장하며 클래스 간 관계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종종 도식화하여 표현합니다. 이 도식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UML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기본적인 UML 도식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노트의 목표는 설계 패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설계 패턴이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설계 패턴은 여러 차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기존 전문가의 해결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경험의 재사용입니다. 설계 패턴으로 자주 나타나는 설계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라이브러리에서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는 틀만 제시되어 있고 이를 사용하는 언어와 개발하는 응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 노트에서는 패턴의 소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UML 도식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객체지향 기법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자동으로 아주 유연한 코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코드 설계는 예술적인 요소가 있으며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효과적인 코드를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경험이 없는 개발자도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설계 문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해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학습할 설계 패턴은 바로 이런 해결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라이브러리는 전문가가 만든 코드 자체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지만 설계 패턴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패턴을 골라야 하며 그 패턴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언어를 이용하여 구현해야 합니다. 즉, 설계 패턴은 완전한 코드가 아니고 코드 골격만 주어지며 언어와 개발 응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설계 패턴은 학문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응용을 개발할 때 활용되고 있으며 개발자 간 의사소통을 할 때 소통 수단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Gang of Four라 불리는 4명은 객체지향 프로그램 코드에 등장하는 총 23개의 패턴을 정리하여 소개하였습니다. 1994년에 이들이 정리한 책이 출판되었지만 그 이후 추가된 설계 패턴은 거의 없습니다. 설계 문제의 종류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큰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Head First Design Pattern 교재에서 집중 다루는 14개의 패턴을 중점적으로 소개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패턴들도 관련 패턴을 설명할 때 소개하거나 강의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 패턴이 어떤 형태인지 설명해 드리면 설계 패턴은 어떤 문맥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하고 있는 문맥을 생각해 봅시다. 이 문맥에서 데이터가 유지되어 있는 실제 구조와 무관하게 유지된 데이터를 차례차례 모두
접근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문맥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차례차례 접근하여 주는 별도 클래스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이 해결책이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패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설계 패턴은 라이벌처럼 만들어진 코드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물론 특정 설계 패턴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나 함수가 라이브러리를 통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 라이브러리에 있는 많은 요소는 설계 패턴을 이용하여 구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패턴을 이해하면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설계 패턴은 골격인데 이것을 음식에 비유하면은 요리법에 해당됩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 요리법이 있다고 자동으로 김치찌개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요리법에 따라 실제 요리를 해야 하며 다양한 변형이 있고 현재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해야 합니다. 설계 패턴을 영화나 소설에서 사용하는 패턴과 유사하다고 비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국 무협 소설이나 영화에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큰 피해를 받은 가문 또는 세력에 속한 사람이며 이 주인공이 열심히 훈련한 다음 복수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패턴을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무협 소설과 영화를 접할 수 있는데 그것에 등장하는 패턴은 다 비슷비슷한 형태입니다. 설계 패턴도 이와 유사합니다. 어떤 설계 문제를 만났을 때 직관적으로 그것에 맞는 설계 패턴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반복적인 훈련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계 패턴이 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계 패턴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계 패턴은 크게 생성, 행위, 구조 패턴으로 구분이 됩니다. 생성 패턴은 객체의 생성과 관련된 패턴입니다. 객체를 생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생성 패턴은 우리가 어떨 때 필요한지 파악하기가 가장 쉬운 패턴일 수 있습니다. 어떤 클래스든지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야 됩니다. 이 생성할 때 좀 더 그 문맥에 맞게 효과적으로 생성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 그리고 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생성 패턴입니다. 그 다음 종류는 행위 패턴입니다. 행위 패턴은 객체 간 상호작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해결책들입니다. 이 행위 패턴들은 보통 상속보다는 포함 관계를 활용합니다. 객체 간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당연히 상속이라는 개념보다는 포함 관계, 연관 관계를 이용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는 구조 패턴입니다. 구조 패턴은 객체 간 정적인 구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생성과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그런 형태인데 구조는 약간 그런 어떤 상황보다는 패턴의 형태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패턴의 모습이 정적인 관계를
활용하고 있으면 그 구조 패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조 패턴에서는 상속 관계가 행위보다는 더 많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옆에 보면은 Single Component Architectural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 설계 패턴이 적용이 되는 범위의 크기를 말합니다. 생성은 보통 한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 적용하는 패턴입니다. 따라서 단일 클래스에만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패턴들은 여러 클래스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구조는 정적인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컴포넌트라고 하지 않고 아키텍처럴하게 적용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키텍처럴이라는 표현을 이 범위의 크기를 사용할 때 분류를 하다 보면은 약간 혼동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설계 패턴은 디자인 패턴입니다. 설계 패턴. 그런데 디자인 패턴 말고 아키텍처럴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럴 패턴은 설계 패턴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 패턴을 분류할 때 분류 중 하나인 구조 패턴은 설계 패턴 중 한 분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트럭처럴 패턴과 아키텍처럴 패턴은 다른 것입니다. 아키텍처럴 패턴은 응용 전체에 영향을 주는 패턴입니다. 보통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세 종류의 설계 패턴은 응용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응용에 있는 일부 클래스에 대해서만 영향을 주는 패턴입니다. 강의 거의 마지막에 살펴보는 MVC라는 패턴이 있는데 이런 패턴들이 아키텍처럴 패턴에 해당됩니다. MVC 패턴은 전체 응용을 모델, 뷰, 컨트롤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디자인 패턴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디자인 패턴은 한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기능 또는 어떤 부분에 필요한 설계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그 적용이 지역적입니다. 우리가 한 패턴을 학습할 때 이 패턴에 대해 이 슬라이드에 제시된 것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패턴의 이름입니다. 패턴의 이름은 개발자 간의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팀장이 어떤 것을 개발해야 할 때 특정 패턴을 적용해 보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설명할 때 어떤 패턴을 적용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패턴이 여러 이름을 가질 수 있지만 보통 Gang of Four가 명명한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 패턴이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패턴이 주어졌을 때 이 패턴이 생성 패턴인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성 패턴이 아니면 이것이 행위 패턴인지 구조 패턴인지 처음에는 잘 구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조 패턴이 객체 간 상호작용과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객체 간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무조건 행위 패턴을 분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둘을 구분할 때에는 패턴에 등장하는 주요 클래스들이 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면 됩니다. 보통 정적 관계를 맺고 있으면 구조 패턴일 확률이 높습니다. 패턴의 수준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일 클래스에 적용되는 패턴은 생성 패턴 중 아주 일부만 해당하고 나머지 패턴은 모두 여러 클래스가 등장합니다. 구조 패턴은 정적 관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컴포넌트라 하지 않고 적용 범위가 아키텍처럴하다고 말합니다. 패턴의 목적과 적용은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패턴의 목적은 패턴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그 해결을 통해 어떤 이점을 가져다 주는지 설명합니다. 반면에 패턴의 적용은 언제 이 패턴을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이때 패턴을 적용할 수 있는 적용 시나리오 또 함께 보통 제시됩니다. 보통 패턴을 선택을 할 때 패턴의 적용을 많이 참고하게 됩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적용 시나리오 중에 하나에 속하는지 살펴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단일 클래스에 적용하는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패턴은 여러 클래스에 적용이 되는 패턴입니다. 이렇게 등장하는 클래스들은 패턴에서 특정 역할을 합니다. 패턴의 참여자는 어떤 클래스들이 등장하는지 알려주며 패턴에서 그 클래스나 그 클래스의 객체의 역할을 설명해 줍니다. 패턴의 참여자에서는 각 등장하는 클래스의 역할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 클래스가 패턴에 참여하면 그들의 관계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패턴의 구조가 그 역할을 합니다. 보통 패턴의 구조는 UML로 패턴에 참여하는 클래스들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제시합니다. 개발자로서 패턴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패턴의 구현일 수 있습니다. 패턴을 실제 구현하는 방법이나 구현할 때 나타나는 이슈나 문제점이 제시됩니다. 패턴의 구현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턴을 적용하여 구현할 때 또 많이 검토해야 하는 것이 패턴의 장단점과 변형입니다. 패턴의 구현과 적용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주어진 문맥에 따라 그것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변형이 있는 패턴은 이 변형들 중 어떤 변형을 기반으로 적용할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변형 역시 프로그래밍 언어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패턴을 사용하였을 때 얻어지는 장단점의 파악도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단점이 있는지 잘 이해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장단점 역시 프로그래밍 언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 패턴을 이해할 때 이 패턴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패턴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함께 사용하는 패턴이 있을 수 있고 또 매우 유사한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사하다는 것은 형태, 구조가 유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목적도 유사할 수 있습니다. 즉, 같은 문제를 여러 패턴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구조만 보고는 패턴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패턴의 차이점을
잘 이해해야 어떤 패턴이 적용됐는지 잘 파악할 수 있고, 또는 내 문맥에, 내 응용에 더 맞는 패턴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패턴마다 주어지는 이점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런 설계 패턴을 사용하는 이유는 첫째, 코드의 유연성 확보입니다. 설계 패턴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장에서 살펴봤던 중요한 객체지향 원리들이 잘 적용이 된 상태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의 구조가 유연하기 때문에 그 코드를 유지보수하기, 또 기능을 확장하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만들어진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여줍니다. 이 코드를 다시 비슷한 응용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발자 간 의사소통을 강화시켜줍니다. 서로 패턴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코드를 이해하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 이 코드를 구성하는 클래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패턴이 만약 그 구현에 적용된 것이라면은 그 패턴을 적용했다는 사실만 알게 되면은 각 클래스의 역할이나 왜 이렇게 코드를 구성했는지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는데요. 이 패턴들이라는 것은 아주 오랫동안 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코드에 나타난 좋은 패턴들입니다. 그 문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검증이 된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우리는 패턴들을 적극 사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패턴을 선택하는 것,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설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패턴을 적용할지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직관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사한 패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사한 패턴들 중에 더 정확한 패턴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패턴들의 차이점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모든 패턴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합한 패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턴을 모르더라도 이 장에서 우리가 배운 그 설계 원리들을 충실히 적용해서 만들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특정한 패턴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만들어낸 패턴을 안 배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면서 사용한 어떤 결과물에는 우리도 모르게 패턴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계 패턴입니다. 만약 처음에 설계 패턴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우면은 이 적용해야 될 패턴의 분류부터, 어떤 종류의 패턴을 적용해야 되는지부터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생성과 나머지는 되게 구분하기가 쉽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객체들을 생성해야 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생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성과 관련된 패턴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 외의 설계 문제들은 행위 패턴과 구조 패턴에서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때 그 패턴들의
적용 시나리오들을 한번 살펴보고 내 응용에 등장하는 것과 그 적용 시나리오와 유사한 것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어떤 패턴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하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이것으로 패턴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끝내고 다음 장부터,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 패턴을 하나씩 또는 한 번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UML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UML은 객체에 대한 기술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분석, 설계, 구현할 때 여러 가지 도식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국제 표준은 아니지만 거의 국제 표준처럼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서화를 할 때 사용하고 있고 자신의 소프트웨어 결과를 설명할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분석, 설계, 구현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설계 결과를 가지고 구현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구현을 한 다음에 구현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이 도식화 기법을 사용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대충 머릿속으로 설계를 하고 구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에 하든 후에 하든 한번 이 설계 결과를 또는 구현 결과를 도식화해 놓으면 그것으로부터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고 잘못된 설계를 발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한 클래스가 얼마나 다른 클래스와 상호작용하는지, 의존 관계가 너무 많은지도 클래스 관계도를 그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도식화 기법들이 사용이 되는데 그 설계 패턴을 설명하고 이해할 때 필요한 것은 클래스 관계도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설명해 드릴 것은 클래스 관계도를 그릴 때 사용하는 도식화 기법입니다. 클래스 관계도는 소프트웨어에 등장하는 클래스들이 서로 어떤 정적, 동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도식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클래스 관계도에는 클래스들이 등장하고요. 이 클래스들을 여러 가지 선들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서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클래스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다가 이름을 나열하고 그 다음 공간에다가 멤버 변수, 그 다음에 메소드를 제시합니다. 매우 자세히 제시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요소들만 표시할 수 있고 아예 표시하지 않고 이름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앞에 기호를 이용해 가지고 접근 제어를 나타내고 있고 멤버 변수 또 메소드 이름을 제시하고 있고 여기는 생략했지만 뭐 없어서도 생략했지만 여기서처럼 그 인자도 이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인자 어떤 매개 변수들 이 함수가 이 메소드가 어떤 몇 개의 인자들을 받는지도 표시할 수 있고 반환 타입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멤버 변수의 타입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들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기울임꼴로도 표시할 수 있는데 보통 추상 클래스이면은 기울임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울임을 이용해서 표시하지 않고 위에다가 그 클래스의 종류를 나타내는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person은 추상 클래스이다. comparable은 인터페이스다.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당연히 인터페이스는 3칸이 아니라 2칸으로 보통 표현합니다. 인터페이스는 멤버 변수가 없기 때문에 멤버 변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름과 메소드만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관계들을 나타내고 싶은 클래스들, 인터페이스들을 그리고 이들을 연결해 가지고 이들 간의 관계 또는 이들의 객체들 간의 관계를 도식화하게 됩니다. 객체들 간의 관계에는 크게 사용관계, 포함관계가 있고 클래스 간 관계에는 상속과 구체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용관계는 보통 실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포함관계는 선으로 표시합니다. 실선과 선으로 이것이 사용관계인지 포함관계인지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냥 선으로만 연결해서 사용과 포함을 구분하지 않고 표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함관계에서도 이것이 연관관계인지 집합인지 복합인지를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함관계는 크게 연관과 집합과 복합관계로 나누어지는데 포함관계가 부분 전체 관계이면은 집합 또는 복합관계이고요. 부분 전체 부분 관계는 아니지만 포함관계, 즉 멤버 변수로 유지했다면 연관관계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연관관계에 있는 것들도 실제 객체 간 관계에서는 사용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객체장 1장에 설명드렸듯이 어떤 객체 간 관계는 사용관계인 동시에 포함관계일 수 있습니다. 집합관계는 빈 걸로 표시하고 복합관계는 진한 걸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은 그렇게 중요한 구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응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집합은 부분 전체가 삭제되더라도 소멸되더라도 부분은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집합이라 그러고 복합은 전체가 소멸되면 부분도 함께 소멸돼야 합니다. 이렇게 객체 간 관계를 나타냈을 때 연결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는 어떤 문구를 여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연결 이름을 표시한 그 예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역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할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Subscriber, Subscribe Magazine. 이 잡지는 이 사람이 구독하는 것이고 매거진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나의 구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관계를 설명하는 이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와 관련된 다수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인자로 받거나 메소드 내에서 생성을 할 경우에는 다수성을 고려하진 않습니다. 다수성이라는 것은 멤버 변수를 유지했을 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수 1대 다이면 배열이나 스택이나 큐 같은 다른 자료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멤버 변수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성이 중요합니다. 보통 나타낼 때 이렇게 양쪽으로 정보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반대쪽이 더 중요한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를 써서 내비게이빌리티를 표시하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의존 관계를 말합니다. person은 매거진을 의존하지만 매거진은 person을 모릅니다. 모른다기보다는 구현할 때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이 매거진을 구현할 때 person 클래스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person 클래스를 구현할 때는 매거진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관계가 0에서 별표되어 있으면 그런 벡터라든지 어레이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멤버 변수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런 개념들을 또 우리는 생각해서 표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존 관계 측면에서는 이쪽은 만약에 이런 식이다. 그러면은 컴퍼니는 person을 의존하지만 person은 컴퍼니를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쪽에 써져 있는 요 다수성이 구현할 때는 더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좀 더 정보를 주긴 하죠.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은 하나의 회사에만 고용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어떤 제약 조건일 수는 있죠. 프로그램에서 지켜야 되는 제약 조건일 수 있는데 이런 클래스들에서 어떤 멤버 변수를 정의하거나 할 때 필요한 어떤 정보는 아닐 수 있습니다. 클래스 간 관계는 크게 상속과 구체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들을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삼각형과 선을 이용합니다. 상속은 실선을 이용하고 구체화는 파선을 이용합니다. 아까 객체간 관계에서 조금 제가 표현이나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일반 사용관계, 즉 멤버 변수를 유지하지 않고 의존 관계가 있는 것들을 표시할 때는 파선을 쓰고요.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는 실선을 씁니다. 제가 실선과 파선과 선을 조금 표현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 UML 다이어그램에서는 파선을 쓰거나 실선을 씁니다. 두 종류 중 하나를 사용해서 또 구분해서 표현을 합니다. UML 표기법을 적용할 때 구현 측면에서 그 언어를 고려해서 우리가 그 클래스 관계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 개념적인 측면에서 나타낼 수 있고 명세적인 측면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적인 측면이라는 건 도메인, 실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와 무관하게 소프트웨어 구현과 설계와 구현과 무관하게 표현한 것이 개념적인 측면이고요. 명세적인 측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고려한 표현인데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는 고려하지 않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현 측면에서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고려해서 거기에 등장하는 타입이나 뭐 그런 걸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은 그것은 구현 측면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측면에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계 패턴을 설명할 때는 주로 클래스 관계도만 나타내서 패턴에 참여하는 클래스와 그 클래스의 객체들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런 관계는 정적 모델입니다. 즉, 프로그램에서 등장하는 클래스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만 설명합니다. 언제, 어떤 시점에 관계를 맺는지는 정적 모델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또 실제 기능을 구현할 때 어떤
멤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구현할 때는 동적 모델도 고려해야 되겠고, 이런 동적 모델을 고려할 때 그것을 도식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순차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설계, 분석, 설계, 구현을 하는데 보통 분석하고 머릿속으로 설계를 한 다음에 구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제 학교에서 간단한 숙제를 할 때는 더욱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때에도 정적인 어떤 개념과 동적인 개념을 다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정적인 개념과 동적인 것들을 만약 문서화를 하거나 내가 설계한 결과를 문서화를 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있는 UML 방법이 아니더라도 뭔가의 방법을 써서 표현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구현하는 입장에서는 동적 모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머릿속의 그림, 또 그 머릿속의 그림을 뭔가 수도 코드락도 먼저 써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UML에서는 이런 수도 코드 대신에 순차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동적 모델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순차 다이어그램을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그 개발 절차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고 순차 다이어그램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포스 모델을 기반으로 구현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포포스 모델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정의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이 단계들을 하나하나씩 완벽하게 끝난 다음에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방식을 포포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 완벽하게 우리가 정의, 분석, 설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구현하다 보면 설계가 잘못될 수 있고, 설계를 하다 보면 분석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피드백이 될 수 있고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현하다 보면은 요구사항이 바뀌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포포스 모델에 기반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라고 하지 않고 반복적 개발 방법론을 많이 사용합니다. 반복적 개발 방법론이라는 것은 1년에 짧은 고정된 크기의 작은 프로젝트 단위로 전체 개발을 나누어 진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통 애자일 개발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조금 개발하고 리팩토링하고, 조금 개발하고 리팩토링하고, 조금 개발하고 리팩토링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실제 그런 환경에서도 전체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완벽한 분석 설계를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개념에 대한 분석 설계를 하고,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분석 설계를 하고 개발하고, 이게 완벽하게 됐으면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분석 설계 구현, 그 다음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할 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이나 등등을 분석할 때 하는 일들이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 고객에 대한 분석. 고객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고객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동작하기 위한 환경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돌아갈 장치에 대한 분석, 그 소프트웨어가 상호작용할 다른 장치에 대한 분석, 어떤 통신 메커니즘으로 소통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시스템 분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의 성능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들 다음에는 사용 시나리오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어떤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게 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사용 시나리오 분석에는 use case diagram, use case specification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입니다. 각 시나리오마다 사용자한테 제시하는 화면은 어떤 화면인지, 이 화면에서는 사용자한테 뭘 보여줘야 되겠고 어떤 정보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 무엇인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데이터들을 프로그램 내에 어떻게 표현하고 유지할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석들이 끝나면 이 분석을 바탕으로 설계를 할 수 있고, 설계에서 유저 케이스 분석에서 만들어낸 유즈 케이스 스페시피케이션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클래스를 도출해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use case 다이어그램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내가 만들려는 소프트웨어가 제공해야 되는 기능들이 뭔지를 나열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 소프트웨어가 제공해야 되는 기능을 그 소프트웨어의 시스템 바운더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제공해야 될 또는 시스템이 제공해야 될 각 개별 기능들을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와 상호작용할 외부 사용자들, 고객들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액터라고 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식당에서 웨이터, 클라이언트, 캐시어, 그리고 요리사들이 어떤 기능들과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바운더리와 어떤 유즈 케이스들이 있는지 분석이 되면 각 유즈 케이스마다 유즈 케이스 스페시피케이션을 작성하게 됩니다. 언제 이 유즈 케이스가 발생하는지, 누가 참여하는지. 위에 보면은 쿡푸드, 요리는 셰프가 적용하게 됩니다. 언제 시작하냐? 오더 푸드가 발생하면은 진행한다. 이런 것들. 그러면 쿡푸드를 하면은 그 내부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제시하게 되겠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된다. 최종 결과. 사후 조건은 뭔지, 사전 조건은 뭔지 제시하게 되겠고, 이 기능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그것도 뭔지를 여기다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 말고 주 방법 말고 또 보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능을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use case specification이 만들어지면은 물론 이것과 함께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과 use case specification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동적 모델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동적 모델을 UML에 도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순차 다이어그램입니다. 순차 다이어그램 대신에 예전에는 순서도를 썼고 요즘은 그냥 의사 코드를 작성해서 많이 작성합니다. 굳이 이렇게 도식화해서 표현하지 않고도 우리는 의사 코드를 보면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의사 코드를 잘 보고
이 의사 코드를 바탕으로 실제 내가 사용할 언어를 바탕으로 구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순차 다이어그램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 순차 다이어그램은 요 각각의 유즈 케이스마다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그 유즈 케이스마다 참여하는 외부 액터랑 그리고 실제 소프트웨어 객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객체들을 나열하고 그 객체들의 활성 구간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들이 언제 활성되는지를 각각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교 정보 시스템에서 교과를 하나 추가하는 그런 기능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그 교과를 등록하는 담당자가 add course라는 메소드를 불러서 UML이라는 과목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add course라는 메소드는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레지스트레이션 매니저라는 객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객체는 내부적으로 UML 코스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해서 어디에 뭐 저장한다든지 생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그래서 요 파선이 생명선이 되겠고 요 네모가 이 객체가 활성화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활성과 종료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간의 종료를 나타내기 위해서 실성과 파선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순차 다이어그램은 아주 복잡한 상황들도 다 표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delete course에서 또다시 find course라는 메소드를 불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UML 코스 객체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복잡한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주문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객체의 상태는 처음에 unpaid 상태가 됐다가 고객이 지불을 하면 비용을 지불하면 pay 상태가 되겠고 pay 상태가 되면은 오더 매니저가 딜리버 매니저한테 딜리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달을 하게 되고 배달이 완료되면 오더의 상태를 딜리버드 상태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accept payment로부터 요것이 끝날 때까지 걸리는 이 구간은 여기에 보면은 28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반복문이나 if문 이렇게 반복이 돼야 되는 거, 조건에 따라서 요거라고 저걸 해야 되는 경우도 세부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순차 다이어그램을 제가 소개는 했지만 실제 설계 패턴을 설명하면서 순차 다이어그램을 제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은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정적인 부분들만 그림으로 또는 문서화하지 말고 동적인 부분들도 수도 코드나 뭐 다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분석을 하고 표현한 다음에 그 표현된 것을 가지고 구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세 번째 노트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